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얼굴에서 혹은 찻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말씨에서 아, 저 사람은 참 부자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백억 대 자산가의 호화로운 명품이나 값비싼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허름한 시장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혹은 작은 국밥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품과 여유, 그리고 내면의 단단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부자의 상 혹은 부자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자의 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돈은 인격체와 같아서 자신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스스로 찾아와 머물고 싶게 만드는 그 단단하고 깊은 그릇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습관과 그릇의 크기를 알아보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그 희미한 빛, 풍요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풍요를 더하는 이 귀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황금 덩어리를 줍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골라 기름진 땅에 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가꾸어 마침내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면 온갖 귀한 새들이 날아와 저절로 둥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그릇이 단단하게 갖춰지면 돈과 풍요는 자연스럽게 그 안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풍요라는 나무를 키워내는 6개의 작은 씨앗, 즉 부자가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6가지 현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나 투자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태도이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 씨앗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풍요의 나무를 키워내는 첫 번째 씨앗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명문대의 졸업장이나 화려한 경력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평생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고 또 배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라고 하면 학교나 도서관처럼 정해진 장소에서 두꺼운 책을 파고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배움은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이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사업의 영감을 얻고 쓰라린 실패의 경험 속에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배우며 심지어 무심코 본 신문 기사 한 줄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평생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서울의 한복판 광장시장에서 가장 큰 채소 가게를 일군 올해 75세 오복순 여사님의 이야기는 이 살아있는 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사님께 성공의 비결을 여쭈었을 때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은 무슨 나는 그저 매일 아침 시장을 통째로 읽었을 뿐이요. 그녀가 말하는 시장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시세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 전 시장에 나와 갓밭에서 채소를 싣고 온 농부의 거친 손과 땀에 젖은 얼굴을 읽으며 오늘 채소의 신선도를 가늠합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의 장바구니와 표정을 읽으며 오늘 저녁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음식이 무엇일지, 요즘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한 단골 손님의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총각, 공부하려면 머리가 맑아야지.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며 머리에 좋다는 나물 한 줌을 덤으로 얹어줍니다. 바로 이 사람을 읽는 능력이야말로 그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오복순 여사님만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책상머리 공부는 헛똑똑이 만들기 십상이요. 진짜 돈 버는 지혜는 사람 마음 읽는 데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지.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는 단순히 무지를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배움에 대한 가장 겸손하고도 위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에 그의 그릇은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오복순 여사님처럼 세상 모든 것에서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의 그릇을 조금씩 더 넓고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넓어진 그릇 안으로 돈과 기회는 저절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는 겸손한 배움의 자세, 이것이 바로 풍요를 끌어당기는 그릇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아 겸손하게 배운 지혜로 우리의 그릇을 넓혔다면 이제 그 그릇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부자가 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 바로 시간이라는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나무를 키우는 두 번째 씨앗입니다. 그들은 결코 시간을 죽이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간을 쫓기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마감 시간에 쫓기고 약속 시간에 쫓기며 허덕입니다. 그러다 은퇴 후 갑자기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번에는 그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시간을 때운다 혹은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시간이란 그저 흘려보내야 할, 때로는 지긋지긋한 잉여의 무언가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한정된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생명 그 자체와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죽인다는 말은 그들에게 생명을 좀먹는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저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 한 뼘을 남이 침범하는 것에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인생의 시간이 남들에 의해 혹은 의미 없는 일들에 의해 침범당하는 것에는 너무나 관대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쓸데없는 분주함, 끝없는 남의 일에 대한 참견, 술과 쾌락에 빠져보내는 시간,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멍하니 흘려보내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시간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바로 이 시간 도둑들을 경계하고 자신의 시간을 금고 속의 보석처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보석을 어디에 가장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간의 지배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올해 69이신 최경준 이사님은 젊은 시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의 수첩은 10분 단위로 쪼개진 회의와 보고, 출장 일정으로 빽빽했고 새벽에 출근의 별을 보고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에 예속된 노예와도 같은 삶이었지요. 그런 그가 은퇴를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허무함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고 또 평온합니다. 그는 은퇴 후 시간 가계부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듯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매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몸에 투자하는 시간. 가벼운 산책과 명상으로 하루를 열고 아내와 함께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머리에 투자하는 시간. 동네 도서관에 가서 평소 읽고 싶었던 역사책을 읽거나 온라인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마음에 투자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손주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온전히 아내와 자신을 위한 성찰과 휴식의 시간으로 채웁니다. 그의 하루에는 잉여 시간이나 죽이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소파에 앉아 잠시 쉬는 것조차 다음 활동을 위한 의식적인 재충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준 이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남의 시간을 살아주느라 돈을 벌었고 은퇴 후에는 비로소 나 자신의 시간을 살면서 인생을 벌고 있다네. 어느 쪽이 진짜 부자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 사람들은 내가 은퇴하고도 바쁘게 산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세.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일세.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결코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조각하는 가장 소중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돈이 저절로 불어나지 않듯이
행복 또한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의식적으로 가꾸고 투자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돈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시간이라는 밭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이 그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결코 절망이나 포기, 한탄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를 끌어당기는 세 번째 현상입니다. 그들의 말은 언제나 가능성을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이 결코 추상적인 격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설계도라고 믿습니다.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씨앗과도 같아서 우리의 입을 통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순간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실패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다 틀렸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나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자기 암시가 되어 결국 스스로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실패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능성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들은 이게 되겠어 라고 묻는 대신 이걸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미세한 질문의 차이가 바로 평범함과 부유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수만 가지를 성실하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뇌는 그 순간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위대한 탐험을 시작합니다. 제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의 이름은 김선우, 다른 친구의 이름은 이진성입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자본금으로 각자 작은 섬유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며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였던 해외 바이어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내고 받아야 할 막대한 물품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가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김선우 사장은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늘이 나를 버렸어. 평생 일만 했는데 결국 남은 게 이거라니 당장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은행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나 나는 이제 망했어. 망했다니까? 그의 말 속에는 원망과 절망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실패라는 씨앗을 마음밭에 빼곡하게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소식을 들은 이진성 사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괴로워했지만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죽을 만큼 힘들지.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나? 일단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찾아봐야겠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네. 그 후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망했다고 되뇌던 김선우 사장은 결국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진성 사장은 그 질문 속에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수출하지 못한 원단을 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고급 실내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로를 찾지 못해 고생했지만 그의 어떻게라는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할까? 그는 묻고 또 물으며 답을 찾아나갔고 결국 그의 제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내수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짓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부실한 벽돌로 집을 지으면 작은 비바람에도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감사와 가능성이라는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지으면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개의 실패의 씨앗을 뿌리고 몇 개의 가능성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기어이 희망의 질문을 던지는 자세. 이것이 바로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가능성의 언어로 채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입니다. 그들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투자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인간관계를 하나의 거래로 여기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직원은 인건비라는 비용으로, 고객은 매출이라는 숫자로, 친구는 인맥이라는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부의 성은 비록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높아 보일지라도 작은 위기의 파도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불을 쌓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는 그 자체가 목적인 소중한 우주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신뢰와 마음을 얻어두면 설령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40년 넘게 작은 갈비찜 식당을 운영해 오신 김정수 사장님의 이야기는 이 사람 투자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식당은 아주 특별한 운영 원칙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납품하는 농부가 찾아오면 그는 절대로 값을 깎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식당이 어려워져도 직원들의 월급날은 단 하루도 어겨본 적이 없었으며 직원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이라도 하면 자기 자식 일처럼 기뻐하며 장학금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식당 주인들은 그런 그를 보고 장사할 줄 모르는 답답한 양반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식당에 큰 불이 나 평생의 일터가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 사장님은 절망에 빠져 가게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에게 채소를 납품해 오던 늙은 농부가 찾아와 그의 손에 쌈짓돈이 든 봉투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걸로 힘내서 다시 시작하시오. 가게 다시 열면 석 달 동안은 채소값 안 받을 테니 걱정 마시오. 뒤이어 흩어졌던 식당 직원들이 모두 찾아와 팔을 걷어붙이고 잿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장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합니까? 월급은 나중에 가게 잘 되면 그때 주셔도 됩니다라며 오히려 김 사장님을 위로했습니다. 심지어 그 식당의 단골 손님들마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가게를 다시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몇 달 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다시 열게 된 날, 김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제 가게를 다 태워버렸지만 제 사람들은 태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진짜로 쌓아 올린 재산은 이 가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가 내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재산 목록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옛말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부의 철학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돈이 저절로 모여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장 든든한 성벽을 쌓아 올린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성 밖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내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다섯 번째 현상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지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걸어가며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지, 경기가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실해지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어.
이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순간,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느라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을 일구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순간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큰 실패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강을 건너는 탐험가와도 같습니다. 어리석은 탐험가는 강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탐험가는 먼저 굵은 밧줄 하나를 강 건너편으로 던져 묶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위태로운 밧줄을 의지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발밑에 통나무를 하나씩 엮어 다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볼품없고 흔들리는 다리일지라도 그는 결국 강을 건너 새로운 땅을 밟게 됩니다. 반면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던 사람은 여전히 강 이쪽 편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평생을 현모양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신 올해 58배 박혜정 여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걸어가며 다리를 놓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마저 은퇴하자 그녀에게는 허전함과 함께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전통 장아찌와 수제잼을 만드는 손맛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에요. 요즘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더 늦기 전에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무모하게 뛰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탐험가였습니다. 그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밧줄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백화점 식품관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카페를 찾아다니며 포장 디자인과 가격대를 연구했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스마트폰 사진 촬영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의 요리법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순간 그녀는 거창한 가게를 내는 대신 아주 작은 온라인 블로그를 열어 이웃과 친구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포장 용기를 잘못 선택해 배송 중에 내용물이 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고 일어섰습니다. 고객의 불평 속에서 포장 용기의 문제점을 배웠고 팔리지 않는 제품을 통해 사람들의 입맛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자신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갔고 그녀의 정성 담긴 손맛은 결국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드는 유명 온라인 상점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박혜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가장 큰 위험은 가게를 열었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진짜 위험이었지요. 넘어져도 괜찮더라고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배우고 일어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공부가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 속에서 가장 값진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더 단단한 성공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돌다리도 일단 두들겨는 보라는 행동의 지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불을 향한 문을 스스로 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이룬 사람은 마침내 그 불을 자신만의 성 안에 가두어 두지 않는 마지막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가득 채워진 우물이 주변에 목마른 모든 것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물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를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지막 여섯 번째 현상입니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 자신의 우물을 마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희소성의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나에게는 그만큼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지식, 그리고 기회를 악착같이 끌어안고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세상이 정반대의 법칙, 즉 풍요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지혜가 고여있는 물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고여있는 물은 이내 생명력을 잃고 썩어버리지만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부를 끌어안고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더 큰 풍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경주의 오래된 동네에 평생을 낡은 기와집에서 검소하게 살아오신 최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르지 않는 우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인심 좋은 가난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에게 익명의 장학금이 전달되고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보육원에 운영비가 기부되었으며 가게를 열 돈이 없어 좌절하던 젊은 부부에게 무이자로 창업 자금이 쥐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 동네에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며 수군거렸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선행의 뒤에 바로 그 최 노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란 고여 있으면 썩는 물과 같아서 자꾸만 흘려보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법이라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나를 통해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야. 그의 나눔은 단지 돈을 주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아픈 노인들을 돌봤고 그의 도움으로 가게를 연 젊은 부부는 동네의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새로운 나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풍요와 감사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6가지 현상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아 겸손하게 배웁니다. 둘째,
그들은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셋째, 그들의 말은 언제나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투자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그들은 나눔을 통해 자신의 부를 완성합니다. 이 6가지 현상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그릇을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정한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관계로 채웠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자의 상이란 바로 이 6가지 씨앗을 자신의 삶이라는 밭에 정성껏 심고 가꾸어 그 내면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온화하고도 단단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씨앗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는 이 씨앗들이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6가지 씨앗을 하나씩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불안과 결핍이 아닌 풍요와 감사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